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442억 달러에 그치며 지난해보다 13.5%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경기 의왕과 성남, 의정부, 시흥 등 4개 지구에는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10,000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 소비가 많은 여름철 2달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이 떠안을 비용 보전 방안을 두고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7월 1일)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고 또 반도체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데 따른 건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달에도 부진을 지속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441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줄어든 금액인데요. 지난 2016년 1월에 19.6% 급감한 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한 후 최장 기간입니다. 네, 수출이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는 뭡니까? 우선 미중 무역 갈등이 길어지면서 세계 교역이 줄어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24.1% 줄어들며 지난 2009년 5월에 25.6% 떨어진 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또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세계적인 업황 부진으로 수출 단가가 떨어진 것도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수출액은 25%가량 급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 전체 수출액도 1년 전보다 8.5% 감소한 2,700여억 달러로 나타나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출 부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하반기 무역금융에 모두 119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만 70조 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106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이달 안에 수출 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북미 정상은 지난 2월 하노이 결렬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대고 조만간 북핵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대미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숨가빴던 지난 주말 트럼프의 방한 일정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남측 지역에 위치한 자유의 집에서 김 위원장과 53분 동안 단독 회담을 가졌는데요. 어제 회동에서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지명하고 새로운 실무팀 명단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주도로 2, 3주 안에 실무팀이 구성돼 실무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하기도 하고 또 문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첫 3자 회동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앞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뒤 북측으로 넘어가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깜짝 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남북미 정상의 사상 첫 3자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깜짝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 소식도 짚어보죠. 어제 북한과의 회담을 진행하기 전에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기업 총수들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제 기업인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한 신동빈 롯데 회장을 직접 거론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다른 기업들에게 더 많은 대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재계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화해의 압박에 국내 기업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 재개 합의가 이뤄진 것 때문에 발언 수위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유정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보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에 들어갑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 수출 규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금 전 일본 정부가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로린, 플리이미드를 한국에 수출할 때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재는 반도체 OLED 생산에 꼭 필요한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면 허가 신청과 심의 등으로 소재 수입에 최장 90일이 더 걸리거나 불허가 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제품 생산 차질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첨단 소재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대놓고 우리 IT 산업을 압박하는 거, 이거 사전 맥락이 있는 거죠? 네, 일본 경제 산업성은 규제 이유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범 기업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0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등 피해자들이 잇따라 승소했고 다음 달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매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 정부가 첨단 소재를 무기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 일본 기업의 손해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출 규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소재들이잖아요. 우리 네. 기업들 피해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피해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일본의 보복을 예상해 소재 재고를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심사가 까다로워지지만 수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보복이 장기화되고 새로운 보복 규제가 추가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대체 방안을 찾고 있지만 일본 첨단 소재의 점유율이 높고 제품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소재 수출을 제한할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규제 보도가 나온 후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소재 수급 대책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일본의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 조치가 일본 정부의 엄포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일본 규제 상황을 보고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김현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기술 투자의 세제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어떤 요구안들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윤 기자, 대한상의가 조세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한상의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 94건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신성장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연구개발 R&D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제 지원을 건의한 겁니까? 정부는 기업이 현재 신성장 기술과 관련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에서 1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 이후 고용 인원을 2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게 대한상의의 지적입니다. 상의는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10%에서 3%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의 요구대로 완화하면 그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또 신성장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요?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에서 2%인데요. 2013년에 최대 6%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상인은 이 때문에 기업들의 시설 투자 확대 요인이 떨어졌다며 과거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오늘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집니다. 소비자들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연간 3천억 원가량의 비용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죠.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달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한전이 제출한 안이 최종 인가됨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네, 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위원회는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이 폭염 시 16%, 평년 시에는 18%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이용이 가장 많은 시간당 450kW 구간의 경우 가구당 약 22,000원 할인을 받게 됩니다. 네, 소비자들은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 이 같은 개편안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한전 측에는 손실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손실 보전 방안도 나왔습니까? 네, 이번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한전 측은 연간 최대 3천억 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한전은 지난주 이사회를 거쳐 손실보전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한전이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 사용 공제 제도를 완화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손실보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모두 4곳의 공공택지지구가 지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택지지구 지정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지역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9월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1차 입지로 발표된 의왕 청계 2와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 4개 지구가 중앙도시계획 12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4개 지구가 이번 달 안에 공공택지지구로 최종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첫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요. 4개 지구에는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등 10,000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구별로 보면 의왕 청계이가 1,600호, 성남 신촌이 700호, 의정부 우정이 3,600호, 그리고 시흥 하중이 3,500호 등입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입주자 모집은 언제부터 합니까? 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구 지정이 순차적으로 완료돼 이르면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신촌 등 4개 지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착공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의 핵심인 3기 신도시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는데요. 3기 신도시 지역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사는 내년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1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022년에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3만여 가구 이상이 분양 예정으로 1년여 전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부터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또 분양이 대거 연기되면서 이달의 물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금융권과 대학가 등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됩니다. 버스나 방송 등 일부 업종은 상황에 따라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오늘부터 이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와 금융, 방송, 대학 등 21개 업종이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 1,047곳에 노동자는 106만 110명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었는데요. 버스와 금융 등 21개 업종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됐고 오늘부터 유예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그동안 PC 오프제 등을 시범 적용하며 주 52시간제 도입에 준비했는데요. 업무 특성상 외군이 많은 영업직원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오후 4시에 현장에서 퇴근할 수 있는 제도 등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 대상이긴 하지만 계도 기간을 주는 업종도 일부 있다고요? 네, 버스 업종이 대표적인데요. 정부는 버스 회사들에게 선별적으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무 체계 개편과 신규 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 겁니다. 또 선택근로와 재량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 중인 기업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오는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홈플러스의 무기계약직 사원 전원이 오늘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전체 임직원 수의 60%가 넘는 14,000여 명이 한꺼번에 발령이 난 건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엄 기자, 이번 홈플러스의 정규직 전환 역대 최대 규모죠?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전원 정규직화라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부터 14,000여 명의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선임으로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의 직급체계와 승진 프로세스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는데요. 선임으로 5년간 근무하면 주임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4년 후에는 대리로, 그 이후에도 근무평가 등에 따라 승진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도 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번 인사로 홈플러스는 전체 근로자 23,000여 명 가운데 99%가 정규직이 됐고 비정규직은 단기 계약직 200여 명만 남게 됐습니다. 정말로 파격 인사인데 이번에 더불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상을 상대로 경력 개발 지원도 예정이 돼 있죠. 네, 홈플러스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교육 대상자들은 오늘부터 2주간 각종 제도 변경 내용과 직무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관리직 직책의 여성 직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전체 직원의 7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홈플러스 관계자는 경력 단절 등으로 승진 체계에서 분리했던 여성 직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 안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변액보험 등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가족에게 상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 기자,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주변에 가입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금융상품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시행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협회는 고령층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지정인에게 상품 이름과 가입 시점, 금융회사, 담당자 연락처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65세 이상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되고요.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투자자나 전문 보험 계약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가입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전화 가입은 고령자에 대해 철회 기간을 더 연장해주는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모든 상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알림 문자가 가는 겁니까? 네, 보험 상품과 금융투자 상품 가운데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을 위주로 알림 문자를 보낼 방침입니다. 보험 상품의 경우 변액보험,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 등이 포함돼 있고요. 월 5만 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투자 상품 중에선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등에 가입할 경우 알림 문자가 전송됩니다. 또 이러한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주가연계 펀드 등에도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지정인은 가입자와 상의한 뒤에 투자 숙려 기간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데요.
5월까지 면허 반납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뭐고 이거 지원 대상이 몇 명이나 늘어나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원 규모를 1,000명으로 잡았는데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면서 7,500명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면허 반납 건수는 1,300여 건에 그쳤는데 올해는 5월까지 벌써 8,0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당초 준비된 티모니 복지재단 기금과는 별도로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교통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는 9월 30일까지 경찰서와 운전면허 시험장에 면허 반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 그러니까 1946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의 절반인 3,750명은 고령자 순으로 뽑고 나머지 절반은 추첨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과는 오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교통카드는 우편을 통해 전달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전국에 가장 많이 구축한 이동통신사는 KT고 그 다음으로 LG U+, SK텔레콤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KT 5G 기지국은 전국에 2만 3,000국, LG U+가 2만 2,000국, SKT가 1만 7,000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SKT는 해당 집계는 설치 예정 신고 건수로 실제 설치 수와 격차가 있어 부정확한 자료라고 지적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국제 유가 하락세를 우려해 감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유국들은 오스트리아 빈 현지에서 오늘 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로 마감된 감산 정책을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감산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유한양행이 베링거 인겔하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아주 적게 마시는데도 간에 5% 이상의 지방이 쌓여 간세포가 손상되는 단계로 아직 최종 허가 문턱을 넘은 약이 없어 치료 방법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이번 계약의 총 기술 수출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53억 원에 달하며 이에 더해 유한양행은 향후 순수 매출액에 따른 경상 기술료도 함께 수령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압류자산 매각을 위한 신문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신문서를 발령했습니다. 매각 명령 결정 이후 현금화가 되기까지는 7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오르며 2,13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5%가량 오르며 69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한국전력입니다. 지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한국전력 현재 0.39%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1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2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이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해서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었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0.74% 하락 흐름, LG전자 역시 3.5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BTS 월드 출시 이후에 신작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8.85%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